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8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이제 유지웅 PD를 다시 보내고 지난주에 이제 바이위크를 가졌던 이진만 해설위원과 바이위크. First and 18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출장 중에 우리 유재경 PD가 같이 하시는 것도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다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이진만 위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던 한 주였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재경 PD가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했던 말들을 중간중간에 막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바이위크다 그러시면서 다음 주에 돌아오면 레스트냐 러스트냐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렇게 뭐 트랩 게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했던 말들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현지에서 쓰는 표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그런 것들 이제 가져다 중간중간에 쓰시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 류재ung PD가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라 그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스포츠 매거진 편집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상당히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네. 네. 잘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만 위원의 빈자리가 상당히 좀 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기다려 주셨나요? 네, 돌아오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8회차 이벤트에 대한 이제 당첨자 안내를 드리고 이제 14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키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5경기 중에 4경기의 결과를 맞춰주셨고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아래 이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 텐데요. 이 주소로 이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차부터 12회차 이벤트는 이제 패딩이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밀어놨다가 플레이오프 주간이 돌아오면 그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어렵거나 조금 더 그 비중이 큰 경기들에 그렇죠. 네. 큰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큰 경기에 단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에버스 멀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경기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진만 의원이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픽6의 첫 번째 경기로 꼽아봤습니다. 뭐 의도해서 첫 번째는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으니까 시간 순서가 그렇죠. 가장 먼저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경기가 또 이렇게 공교롭게 카우보이스 경기가 됐는데 저는 사실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좀 놀라실 텐데 전 카우보이스가 지길 바랬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뭐 원포제시언으로 끝나긴 했지만 좀 일방적인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왜 지기를 바랬냐고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거고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러길 바랬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 시즌에 마이애미 돌핀스가 달라스 카우보이스한테 선물을 2개를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 내에서 색 1위인 로버트 퀸 선수를 6라운드 픽하고 트레이드해 준 것. 근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버트 퀸이 없었으면 올해 달라스가 어땠을까라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이 선수가 지금 올해 색이 9.5개거든요. 그래서 팀 내에서 1위인데 그 선수를 6라운드 픽하고 트레이드 해줬다는 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저번 주에 이글스를 잡아줬다라는 거. 근데 그게 왜 선물이냐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카우보이스가 계속 연패를 하면서 지금 참 어떻게 지금 시즌이 돌아가는 게 최선일까. 물론 이제 그 연패하기 전에는 최대한 높은 순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게 최선이었겠죠. 물론 지금 이제 뭐 1, 2번 시드는 꿈도 못 꾸고 뭐 잘해봤자 4번 시드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계속 연패를 하면서 보니까 이글스도 계속 연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지금 카우보이스한테 최선은 뭐냐면 플레이오프의 기회도 가지면서 내년 드래프트 순위도 높아지는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최선일 것 같다.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일단은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이제 와일드 카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비전 우승 내지는 이제 꽝인데 디비전 우승을 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낮은 숫자의 승수로 우승을 하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탈락할 때 드래프트 순위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 카우보이스가
이글스가 그 돌핀스한테 진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나머지 경기 중에 이제 16주차에 있을 이글스 경기만 이기면 네. 타이브레이커를 이제 헤드 투 헤드 매치를 두 개를 다 이기기 때문에 이글스하고 동률만 되면 지구 우승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우보이스가 지난주 베어스한테 지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램스 경기를 지더라도 이글스만 잡잖아요. 그리고 이글스가 뭐 앞에 이제 다 이기더라도 그러면 이제 동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이브레이커가 카우보이스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유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레드스킨스 경기이기 때문에 이글스를 잡으면 레드스킨스까지 잡아서 지구 우승을 가면 되고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가면 되고 그 이글스한테 지면 그다음 사실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레드스킨스한테 뭐 지면은 뭐 거의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6주차 이글스와의 경기 하나로 올 시즌을 결정하자. 그래서 이글스한테 이기면 플레이오프 가는 거고 지면 차라리 그 높은 드래프트 순위를 갖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방법은 카우보이스가 뭐 베어스한테를 지고 다음 주 램스한테를 지고 그 다음에 이글스를 잡는 방법. 이게 최선이다. 근데 만약에 이글스가 그 전에 한 경기를 더 져주잖아요. 네. 그럼 심지어 카우보이스는 마지막 주차 레드스킨스 경기를 져도 돼요. 무조건 이글스만 이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뭐 7승 9패 이렇게 가서 그래도 플레이오프 가긴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기회를 잡거나 거기 가서 만약에 탈락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같은 라운드에서 탈락한 팀들 중에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이 드래프트가 높기 때문에 카우보이스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베어스 경기를 보면서 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실 남아있는 일정 자체는 이글스가 조금 더 편안하잖아요. 이글스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주 어제 네. 그 자이언츠한테도 가까스로 이기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들이 이제 카우보이스를 빼고는 레드스킨스하고 한 이번 경기 주가 레드스킨스 그다음에 이제 네. 시즌 마지막 경기가 이제 자이언츠하고 경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뭐 경기 스케줄을 볼 때는 이글스가 훨씬 유리하죠. 근데 어쨌든 카우보이스는 이글스를 잡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글스를 잡고 플레이오프를 가거나 지면은 그냥 드래프트 높은 순위로 하거나.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노려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16주차 이글스에 모든 걸 걸어보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기를 바라면서 봤지만 또 이렇게 이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상 지기를 바라지만 또 못하니까 너무 또 화가 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그 약을 먹는 듯한 느낌? 이게 몸에 좋은 거 이게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건 아는데 입에서 쓰죠.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 지는 게 좋긴 한데 또 그걸 보고 있자니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거 지금 지는 게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경기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그렇죠.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그 전주 땡스기빙 데이 때 버플로 빌스와 경기의 카본 카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카우보이스가 공을 잡아서 첫 드라이브에서 롱 드라이브를 터치다운으로 성공시키면서 먼저 리드를 잡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첫 드라이브는 상당히 멋지게 성공적인 드라이브를 했죠. 버플로하고 할 때도 그랬고 베어스하고 할 때도 그랬는데 특히 이제 베어스와의 경기에서의 첫 드라이브는 17플레이 9분짜리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러면서 터치다운을 했는데 이 드라이브가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가장 긴 드라이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도 많이 쓰면서 좋은 드라이브를 했는데 어떻게 그 드라이브 이후에는 끝!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 드라이브에서는 빌스 경기 때도 그랬고 이 베어스 경기 때도 그랬고 첫 드라이브에서는 공격이 전반적으로 잘 됐으니까 터치다운을 했지만 그 드라이브들에서 엘리엇이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네. 엘리엇의 뭐 런도 상당히 좋았는데 두 번째 드라이브부터는 엘리엇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진짜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거의 화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잡아도 그냥 뭐 러싱 레인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뭐 백필드에서 잡히거나 뭐 러시볼 노게인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1야드, 2야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러싱 게임이 첫 드라이브 이후부터는 그냥 완전히 봉쇄돼 버리는 그런 양상이 됐죠. 네.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베어스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거칠 것 없이 공격을 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연속 득점을 했잖아요. 24득점을 연속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24대 7까지 뭐 엄청나게 리드를 잡았는데 그 중간에 카우보이스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렛 마허가 필드골 미스. 네. 사실 이게 10대 10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음. 상황이었는데 필드골 미스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필드골 미스가 이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도 있었지만 빌스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쫓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필드골 미스를 하면서 이게 경기 후반에 어떻게 됐냐? 쫓아가는데 이제 그 필드골을 믿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필드골만으로 쫓아가는 게 안 되니까 무리한 포스다운 공격을 하다가 결국 득점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땡스기빙 데이 그 다음에 이번 주 Thursday 나이트 경기 두 경기에서 똑같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경기에서도 패트리어츠가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줬지만 그렇죠. 카우보이스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참 보면서 참 저번 주 경기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이 경기 중에 그 해설을 했던 이제 트로이 에이크만이 이런 표현을 진짜 여러 번 썼는데 땡스기빙 데이 경기와 카본 카피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사본 같은 경기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그 정도로까지 이 경기가 정말 안 풀렸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땡스기빙 이제 얘기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3연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3연패에 빠진 원인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꼭 3연패만이 아니고요. 올 시즌 사실 이제 6승 7패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올 시즌 개막전에는 뭐 슈퍼볼에 대한 열망과 희망과 기대감까지 있었던 팀인데 지금 6승 7패, 5할도 못 되는 지금 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5할이 넘는 팀들에게는 전패였어요. 네. 5할 내지는 뭐 5할 이상의 팀들한테는 지금 뭐 전패인데 사실 왜 이렇게까지 못하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코칭 스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동안에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일단 카우보이스 코칭 스텝에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경기에 또 보였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냥 경기 외적인 걸 떠나서 경기에만 이제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감독, 코칭 스텝이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뭐 경기 전에는 그 경기에 대한 플래닝을, 게임 플래닝을 해오고 그다음에 경기 진행하는 그 과정에는 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는 소위 말하는 인게임 어저스트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좀 될 텐데 제가 전에 사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거는 카우보이스가 계속 처음부터 리드를 당하고 역전을 못하는 팀인데 계속 리드를 크게 당하고 이런 것들 보면 경기 준비를 제대로 못 해왔다. 그리고 나중에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남들만큼 이렇게 적응도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첫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혔다라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비는 해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제이슨 게런만이 아니라 지금 카우보이스 코칭 스텝 다 위기를 느낄 거거든요. 위기감은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팀 성적이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제리 존스 구단주부터 나와서 비판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워낙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보거든요.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 같다. 이번에 열심히 준비는 해온 것 같은데 열심히 했지 잘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의 첫 드라이브는 미리 플래닝을 해오거든요. 그렇죠. 첫 드라이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그래서 보통 10플레이, 15플레이 정도는 준비를 해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준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건데 준비는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첫 드라이브는 성공적으로 터치다운까지 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베어스나 그 전주에 이제 버플로 빌스의 반격 그리고 경기 플랜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인게임 어저스트먼트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공격에 적응을 해서 대응을 하고 나중에 역전해서 리드를 해나가는데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못하고 잘 됐던 것마저도 상대방이 대응해서 막아버리니까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뭐 오늘 이게 코칭 스태프 많이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에 이제 워낙 많이 했고 지금 언론에 워낙 얘기가 많이 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코칭 스태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어느 팀이나 매년 전력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는 선수가 있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지만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케미스트리가 같은 선수들이 계속 있어도 변화가 있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케미스트리도 변하기도 하고 선수들이 나이가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노화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 전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카우보이스는 보면 지금 이제
그 장점이 강한 오펜시브 라인. 이게 사실 팀의 바탕이거든요. 네. 근데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조금씩 노쇠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엘리엇이 물론 훌륭한 러닝백이지만 강한 오펜시브 라인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서 러싱 공격을 했던 건데 지금 보면 이제 타이론 스미스, 레프트 테이클 타이론 스미스 이제 부상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때 이제 커리어 워스트 게임을 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어떤 그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나 어떤 그 멘탈 에러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피드가 떨어지고 파워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트래비스 프레드릭이 부상 전만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레프트 가드 커너 윌리엄스가 올 시즌 이제 부상으로 이제 IR에 또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펜시브 라인도 뭐 예년에 그 진짜 소위 말하는 그 압도적인 도미넌트한 오펜시브 라인이 아니다. 근데 카우보이스는 지금 팀 빌딩 해온 걸 보면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러닝백 이런 식으로 그 러닝 게임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는 그리고 그게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수비에게 그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팀 구성이 돼 있는데 오펜시브 라인이 조금씩 이제 틈이 보이고 노화되면서부터 팀 내에 이제 어느 그 유닛이나 보면 카우보이스 내에서 지금 아주 도미넌트하다,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유닛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쨌든 기존 이제 전력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비가 카우보이스 수비가 사실은 작년부터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올해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수비진에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작년보다 수비에서 포지션별로 조금씩 퇴보했다. 그래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도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로버트 퀸을 말씀을 드렸는데 로버트 퀸이 와서 그나마 이 정도 하고 있지 로버트 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는 디마커스 로렌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마커스 로렌스가 이제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디마커스 로렌스 장기 계약을 아주 거액으로 하는 건 좀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팀에서는 했지만 프랜차이즈 태그를 이제 2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했는 건데 사실 디마커스 로렌스가 부상도 많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선수지만 아주 압도적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마커스 로렌스는 very good player. 근데 great player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혼자서 게임 체인징을 하고 이런 거는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디마커스 로렌스부터 디펜시브 라인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 러시가 이렇게 세지 않으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이게 영향을 받는데 디마커스 로렌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로버트 퀸도 있지만 마이클 베넷이 오면서 또 되게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물론 몇 경기는 안 됐지만 디마커스 로렌스가 이렇게 크게 그 어떤 그 도움을 받거나 성적이 향상되거나 이거는 많이 안 보인다. 그래서 디펜시브 라인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작년만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베커들 여기가 사실은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띕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주요 선수의 그렇죠. 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튼 밴더애쉬가 이제 목 부상으로 지금 몇 경기째 못 나고 있는데 밴더애쉬라는 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작년에 엄청 잘해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밴더애쉬가 올해 부상으로 이제 작년만 못한 것도 있지만 작년에 밴더애쉬와 함께 그 환상적인 라인베커 듀오를 이루었던 제일런 스미스. 제일런 스미스도 작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제일런 스미스가 상당히 그 순발력이 좋고 스피드가 좋아서 사이드라인에서 사이드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이런 능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보면 스피드가 작년만 못하다. 그리고 유난히 태클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올해 이제 러싱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은데 러닝백이 뚫고 들어왔을 때 미스 태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잘 못하고 있고 숀 리가 이제 그 레이튼 밴더애쉬가 빠지니까 이제 숀 리가 들어와서 뛰는데 숀 리는 이제 좀 확실히 좀 이제 나이 든 티가 난다. 그리고 미스 태클도 많고 예전에 숀 리처럼 플레이메이킹을 잘 못한다. 그래서 라인베커들이 이렇게 좀 작년만 못하다는 게 현저히 눈에 띄고 세컨더리도 작년에 넘버원 그 코너백으로서 이제 뭐 올 프로까지 뽑혔던 이제 바이런 존스. 바이런 존스도 사실 지금은 넘버원 코너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넘버 2 코너백 치도베 아우지에 이 선수가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 선수가 올해 그냥 구멍입니다. 그래서 상대팀 쿼터백 리시버들이 그냥 아예 올해는 대놓고 이 아우지에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가 오면 거의 그냥 뚫리거나 PI가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
리더십이 없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토마스를 계속 2년간 출사해다녔던 것도 그런 거고 올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이제 자말 아담스를 노렸던 것도 그런 건데 수비가 각 레벨별로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 세컨더리까지 다 작년보다 퇴보했다. 모자라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팬 베이스나 마찬가지지만 올해 우리 팀 되게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를 갖는 요소들이 뭐냐면 본인들 팀이 보강이 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 팀만 보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팀들 다 보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카우보이스는 올해 사실은 보강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올해 드래프트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올해 보강이 많이 안 됐다. 일단 카우보이스 올해 드래프트를 보면 1라운드 픽이 작년에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아마리 쿠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작년부터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뉴 어디션은 아니죠. 네. 근데 아마리 쿠퍼가 그래서 잘못된 트레이드냐? 절대 아니죠. 정말 잘한 트레이드죠. 아마리 쿠퍼 말고 그 퍼스트 라운드 픽을 가지고 다른 리시버를 뽑았다? 1라운드 픽 데려왔어도 아마리 쿠퍼만큼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는 잘한 트레이드인데 작년 전력 대비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던 선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을 통해서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픽에서 어떠냐? 2라운드 픽이 이제 디펜시브 태클 트리스텐 힐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올해 거의 출전도 못하고 있어요. 올 시즌 성적이 태클 5개, 태클 슬롯 하나. 이게 전부예요. 뭐 세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출전조차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전 이 선수를 보면서 아쉬웠고 약간 화도 나고 그런 게 뭐냐면 드래프트 당시에 카우보이스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당시 카우보이스가 가장 좀 필요로 했던 포지션은 역시 세이프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트리스텐 힐을 뽑을 그 당시에 여전히 드래프트 할 수 있었던 선수가 누가 있었냐면 세이프티 버지니아 출신의 세이프티 호안 소언힐 선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선수를 데려왔으면 물론 그 선수도 뭐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지금 프로 와서 첫 해에 엄청나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이프티가 좀 더 보강이 됐을 거다. 지금 그 선수는 근데 치프스로 드래프트 돼서 거기 가서 지금 이제 인터셉트 2개 기록하고 뭐 뛰고 있는데 그 정도 해줘도 어쨌든 주전 한 자리는 채울 수 있는 건데 트리스탄 힐이 들어와서 지금 뭐 거의 출전도 못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3라운드 픽 오펜시브 가드 커너 맥거번을 뽑았거든요. 이 선수 올해 IR입니다. 그러니까 1, 2, 3라운드에서 팀 전력에 보강이 된 게 하나도 없다. 4라운드 픽이 누구냐? 백업 러닝백 토니 팔러드. 그러니까 엘리엇을 이렇게 조금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개념으로 이제 드래프트한 선수인데 엄청나게 전력에 보강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라운드 이후부터는 사실 뭐 더 보잘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드래프트에서 주전을 3명 정도는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전 뭐 이미 아마리 쿠퍼는 이미 작년부터 주전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전력에 보강이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올해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카우보이스가 전력 보강이 안 됐다. 딴 팀들은 다 전력 보강이 이렇게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신인 드래프트가 전력 보강이 된 게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몇 가지가 좀 올해 카우보이스 전력이 기대만큼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좀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연패 기간 동안에 제리 존스 구단주를 필두로 해서 여러 뭐 언론도 그렇고 그쵸, 이제 그쵸. 계속해서 이제 코치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놀라웠던 건 사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자리 비웠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제이슨 게럿 뭐 이렇게 뭐 카우보이스 코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엉뚱한 사람이 먼저 나갔어요. 론 리베라 감독이 먼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다들 제이슨 게럿 할 때 의외로 론 리베라가 먼저 잘렸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론 리베라가 이제 먼저 잘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름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캐롤라이나가 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사실 이제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가 론 리베라한테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지금 시즌 중에 해임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당신을 계속 신임한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 뒤에서 감독 후보를 알아보는 거는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당신 뒤에서.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솔직하게 그냥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 해임 그리고 나는 임시로 감독을 다른 사람을 쓰지만 나는 그냥 아예 오픈해놓고 감독 찾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뭘 하냐면 지금 이제 오픈해놓고 아예 그냥 감독을 먼저 남들보다 먼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루머가 계속 나오는데 뒤에서 뭐 어번 마이어,
그렇죠. 링컨 라일리, 뭐 자시 맥데니얼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이슨 게럿은 그걸 다 얘기 듣잖아요. 보고 듣고 하니까 불안하고. 근데 제이슨 게럿 앞에서는 아니야, 너 계속 감독이야 이러고 있으면 본인이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하고 우리 감독 해임했어, 우리 팀에 와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감독 제이슨 게럿 계속 두고 언론에는 계속 우리 제이슨 게럿이 감독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와서 감독 알아보면 그 상대방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차라리 좋은 감독을 먼저 남들보다 먼저 찾는 데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상황은 좀 다른 게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진작에 이제 딱 탈락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감독을 해임을 한 그렇죠. 거고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지금 지구 우승 가능성이 그렇죠.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감독을 서치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이제 앞서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계속 제이슨 게럿이 우리 감독이다 하고 나서 링컨 라일리 컨택하면 그 에이전트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데이빗 테퍼 구단주처럼 예를 들어서 그 리베라 해임하고 오픈해놓고 우리 감독 찾는다라고 해서 당신이 오겠느냐라고 하면 이게 협상하는 데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두 팀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죠. 좋은 감독을 먼저 찾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지금 카우보이스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카우보이스가 뭐 상황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공식적으로 플레이오프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기 전까지는 해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16주차 전까지는 결판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16주차에 예를 들어서 뭐 이글스한테 지고 뭐 거기서 이제 탈락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시즌 말까지는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게럿이 시즌 도중에 해임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런데 올 시즌 이후에 제이슨 게럿이 계속 남을 거냐?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제 제이슨 게럿이 이전에 보면 계약이 이제 거의 다 될 때쯤 되면 카우보이에서 계속 재계약을 해주고 하다가 올 시즌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안 해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이슨 게럿한테 메시지를 날린 거기도 하고 네. 본인들도 올해는 이제 게럿 성적 보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찾는다라는 걸 아예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마음을 뒤집으려면 게럿이 카우보이스를 최소한 슈퍼볼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그 정도로는 상황을 뒤엎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퍼볼 진출 내지는 우승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다른 감독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감독도 감독인데 이 현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제 덱 프레스캇이라는 쿼터백이 예전에 로모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까지는 가능한 쿼터백이지만 이 선수로 우리는 슈퍼볼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던 쿼터백이었는데 프레스캇 역시도 어쨌든 뭐 디비전 라운드 뭐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는 쿼터백이지만 이 선수가 과연 우리를 슈퍼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보는 쪽이 꽤 있더라고요. 롱텀으로 아주 큰 금액으로 계약하는 거는 아직도 전 반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레스캇이 뭐 슈퍼볼 갈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프레스캇은 아직 어리다. 프레스캇은 지금 이제 3년차 쿼터백이거든요. 4년차죠. 4년 16, 17, 18, 19. 그렇죠. 4년차죠. 4년차 쿼터백인데 아직은 어리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프레스캇에 대해서는 장기 계약을 아주 큰 금액만 아니면 몇 년 정도는 더 계약을 하고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프레스캇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끊을 때 그 셀러리 캡에 너무 데드머니가 많이 남게 되는 그 정도로까지 하는 거는 반대다. 근데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프레스캇이 그 정도로 본인이 그런 위치라는 건 아직까지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만 슈퍼볼에 갈 수 있다 없다를 아직 판단하기 좀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슨 게럿만이 아니라 코칭 스텝의 전반적인 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이슨 게럿만이 아니라 네. 코칭 스텝 전반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그런 걸 보통 한 번에 다 이렇게 물갈이하는 거를 조금 좀 표현이 좀 아주 좀 직설적인데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칭 스텝에 대해서 하우스 클리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좀 같이 좀 교체가 돼야 되냐면
저는 일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라드 메리넬리. 왜냐하면 일단 메리넬리가 지금까지 리그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는데 일단 감독으로서 보여줬던 거는 0승 16패. 그것도 있지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카우보이스에 와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한두 해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디펜시브 라인에 계속 선수 보강하고 트레이드하고 해왔는데 물론 뭐 1라운드에서 계속 오펜시브 라인처럼 계속 1라운드에 뽑았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어떤 선수 보강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디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운영을 못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인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리그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선수들만이 아니라 감독, 코치들도 점점 이제 젊은 코치들로 교체를 해가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라드 메리넬리는 이제는 너무 이제 좀 오래 하셔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게임이 그를 지나쳤다. 그러니까 게임 passed him by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는 그 게임이 라드 메리넬리를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메리넬리는 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스도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조금 이제 좀 젊고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교체할 때가 됐다.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 켈렌 무어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판단을 보류해야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코디네이터 중에서 한 명은 누구냐면 스페셜 팀스 코치는 교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브렛 마허 이번에 뭐 잘리긴 했지만 브렛 마허는 사실 작년부터도 이제 와서도 보면 리그에서 가장 불안한 키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는 이 선수가 롱킥을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뭐 50야드 이상의 어떤 필드골도 잘 넣는 선수인데 30야드 못 넣고. 그러니까 60야드 이상을 3개를 성공시킨 유일한 키커잖아요. 그러니까 롱킥을 잘하니까 그게 약간 좀 매력이 있으니까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건데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꾸준함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사실은 뭐 플레이오프 가서 우리가 60야드 이런 필드골은 자주 시도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물론 이제 경기 후반에 정말 막판에 승부를 거는 그런 건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60야드 킥을 하이리스크 그런 킥을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킥을 해줄 수 있는 키커가 훨씬 낫다. 네. 그런데 브렛 마허는 그런 키커가 아니다. 근데 마허만이 아니라 보면 마허가 킥오프도 하는데 킥오프도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펀트 리턴, 그다음에 그 리턴 디펜스도 너무 안 좋고 그런 어떤 판단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스페셜 팀스도 코치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스페셜 팀스 코디네이터는 다 교체가 필요하다. 물갈이가 필요하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켈렌 무어, 그다음에 지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아니지만 세컨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플레이 콜링을 같이 하고 있는 그 크리스 리샤드 이 두 명은 아직은 시간을 좀 더 주긴 해야겠다. 젊기도 하고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올해 켈런 무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직 바로 자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켈렌 무어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감독 후보들을 좀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름들이 링컨 라일리의 이름이 꽤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감독이 이제 링컨 라일리. 이제 링컨 라일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 하이스만 트로피를 배출한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카일러 머리, 베이커 메이필드 두 명을 배출을 했고 또 올 시즌에도 보면 지금 그 오클라호마 대학을 또 이제 4강 토너먼트 이제 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4강 토너먼트에 올려놓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격력을 상당히 화력 높은 공격력을 잘 이끈다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카우보이스가 사실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링컨 라일리하고 뭐 이렇게 컨택을 한다, 관심이 있다는 게 계속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또 이제 거론되는 후보 몇 명을 보면 작년에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감독을 하다가 은퇴했던 어반 마이어 감독. 이 어반 마이어 감독은 특히 이제 이미 뭐 만나고 있다는 루머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플로리다 대학을 2번 우승을 이끌고, 그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까지도 우승을 한 번을 이끌어서 대학에서 우승을 3번이나 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지금 뭐 컨택을 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 또 한 명은
페이트리어스의 OC 조시 맥데니얼스. 조시 맥데니얼스도 있고, 그러니까 루머가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골라라.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전에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카우보이스가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는 저는 입증된 위너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팀 내에 이겨본 경험이 있는 코치나 선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겨본 경험이 있는 위너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뽑는다 그러면은 어반 마이어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어반 마이어가 그래서 최선책이냐? 최선은 아니다. 전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로 출신의 감독이 아니라 대학 출신의 감독이다. 그러니까 프로에서 우승했던 뭐 벨리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마이크 톰린이라든지 뭐 그 존 하버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독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베일러블해서 데려올 수 있다? 너무 좋죠. 그런데 대학에서 우승했던 감독이라 뭐 우승 경험은 있지만 프로와 대학 리그는 다르다. 그래서 대학에서 성공한 감독들이 프로에서 성공한 경험이 사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최고의 감독이라고 일컫는 알라바마의 닉 세이반. 닉 세이반도 사실은 프로에서 감독을 했었어요. 마이애미 돌핀스 감독을 했었거든요. 네. 결과가 썩 좋지 않았죠. 안 좋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학으로 돌아갔는데 닉 세이반이 있고 뭐 칩 켈리 정말 그 사례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성공했다고 프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프로와 그 대학 리그에서 감독에게 요구되는 스킬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떤 스킬셋이 있는 어떤 자질이 있는 감독이 잘하냐면 일단 대학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좋은 선수들을 잘 발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을 잘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을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설득해서 우리 학교에 얘를 보내주세요. 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학교 브랜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학 그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을 어느 학교에 보냈을 때 얘가 이 학교 가서 그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학교가 프로에 얼마나 좋은 선수를 많이 보내느냐. 그리고 또 프로는 아니더라도 그 만약에 선수 생활이 프로까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대학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그 학교가 그 아카데믹스도 좋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는 프로팀에 좋은 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명성이 있으면 너무 좋다. 풋볼 명문이다. 풋볼 명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라바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명성이 있으면 좋고 그런데 학교 명성이 없었는데 내가 와서 한번 그 명성을 만들어놨다. 그럼 그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에 와서 내가 한 번 우승했다고 해서 그 팀이 계속 강팀이지는 않잖아요. 네. 계속 드래프트를 해야 되는 거고 한 번 잘했으면 오히려 드래프트 역순이 돼서 늦게 그렇죠. 뽑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내가 한번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 우승 아니라 뭐 좋은 성적으로 이끈다. 그럼 그 학교에 대한 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좋은 선수들을 리크루팅하느냐, 특히 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 그렇군요.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수들을 좋은 선수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작전이나 스킴이나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면 스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방송 때 사실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은 학교들 보면 공격 스킴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애들을 모아놓고 다른 팀보다 우리 선수들 운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공격으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대비 공격이든 수비든 스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프로로 오면 프로에서는 감독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밀려내어들인 선수들의 에고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감독이 벨리책인 거죠. 겁도 줬다가 격려도 해줬다가 화도 내줬다 칭찬도 했다가 그러면 선수들 계속 밀당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잘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드래프트도 잘해야 되지만 드래프트는 이제 리크루팅하고 좀 다른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순위에 따라서 역순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잘하기도 힘든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수들을 뽑아놓으면 다른 팀 대비 갭이 많이 생기지만 프로는 선수들 간에 갭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스킴, 그다음에 경기에서 쓰는 어떤 게임 플랜 이런 거의 중요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한 감독의 자질, 프로에서 성공하기 위한 감독의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성공한 감독이라고 해서 프로에 데려왔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반 마이어 감독도 실제로 프로에 왔을 때는 어떨지 모릅니다. 대학에서는 3번 우승을 했다고 하지만 프로에 왔을 때 그렇게 똑같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감독이냐? 그거는 해보기 전에 모른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반 마이어 감독이 작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감독을 하다가 잘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은퇴를 한 거거든요. 왜 은퇴를 했었냐?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병이 있어서 네. 계속 이제 그 두통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중에도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두통이 심했을 때가 있다라고도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건강에 좀 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를 한 감독인데 네. 그대로 데려왔을 때 이 그 건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냐 그런 것들은 짚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브루스 레리언스가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심장 쪽에 좀 이슈가 그쵸. 있어가지고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벅스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프로 스포츠에서 아니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계에서 감독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워낙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여 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이제 축적이 돼서 건강상에 이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브루스 에리언스 같이 이렇게 좀 안식년을 갖고 지금 어반 마이어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두 해 이제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또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는 후보들 중에서 찾아보자. 그럼 어반 마이어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최선은 아니고 차선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최선은 프로에서 승리했던 감독.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션 페이튼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션 페이튼은 우승도 했었고 카우보이스하고 커넥션도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하지만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다.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다. 근데 사실 그 션 페이튼이 올해 이제 시즌 직전에 이제 시즌 2주차에 계약을 했죠. 장기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카우보이스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그 션 페이튼 에이전트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루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션 페이튼도 카우보이스하고는 이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본인도 세인츠하고 롱텀 커미트먼트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이키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프로 중에서 우승을 했던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프로 중에 지금 우승했던 감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현역이 없는 감독 중에 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 감독 중에 사실 거의 없죠. 뭐 존 그루든 돌아왔죠. 그다음에 뭐 굳이 찾아보자 그러면 빌 카워 정도가 있는데 네. 스틸러스 우승을 이끌었던 그렇죠. 지금 근데 빌 카워도 너무 지금 그 많이 게임을 떠나 있었다.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길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게임이 계속 변화했는데 경기가 변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 은퇴를 했던 경기를 떠났던 감독 중에서 찾아보자 그러면 또 누가 있냐면 그린베이를 우승시켰던 마이크 맥카티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 맥카티도 그린베이에서 경질됐던 이유가 뭐냐? 공격이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조롭다. 그런데 지금 카우보이스가 그런 감독을 데려올 거냐? 그건 아니다. 혁신적인 감독이 필요한데 단조로운 공격할 감독 필요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프로에서 성공했던 감독을 지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 명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미시간 대학 감독 짐 하버, 볼티모어의 존 허버 감독의 동생이죠. 근데 짐 허버가 그 NFL에서 우승까지는 못했었지만 그 49ers를 슈퍼볼까지는 올려놨던. 네. 그래서 프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좋은 감독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짐 하버가 올 거냐라는 것도 모르는 얘기인데 짐 하버가 옮길 가능성은 있는데 카우보이스에 올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짐 하버가 프로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의외로 어디가 가능성이 있냐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 돌핀스 그 스티븐 로스 단장이 미시간 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그런 커넥션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애착이 있냐면 미시간 대학교의 그 MBA 프로그램 있잖아요. MBA 프로그램의 이름이 로스 스쿨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스티븐 로스가 그 학교에 그만큼 이렇게 기여를 해서 학교 이름이
학교 이름 자체가 스티븐 로스 구단주 이름을 따서 로스 스쿨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와튼 스쿨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MBA라든지 어떤 단과 대학이든 이런 데 보면은 사람 이름을 딴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로스 스쿨이 미시간에 있는 MBA 로스 스쿨이 마이애미 돌핀스 오너 스티븐 로스의 이름을 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의 애착이 상당히 깊고 그 미시간 대학교 모교 출신인 선수이자 감독인 짐 하버와는 커넥션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짐 하버가 NFL로 돌아온다, 그럼 의외로 마이애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긴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사실은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비트가 이렇게 좀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진만 위원이 없는 그 일주, 그러니까 사실 2주 동안이잖아요. 2주 그렇죠. 동안 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카우보이스 팬들은 괜찮으실 텐데 아마 이제 카우보이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킵하지 않으셨을까?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옵션이 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베어스는 이제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7승 6패가 됐는데 앞으로의 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에 패커스 원정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 경기가 칩스와의 맞대결.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이제 바이킹스와의 경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이 세 팀 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팀들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이 플레이오프가 좀 멀어진 상황에서 이 세 팀과의 맞대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베어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그 팀의 강점은 수비잖아요. 근데 지금 베어스 수비가 지금 막판 이제 플레이오프 런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강팀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수비가 너무 부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디펜시브 엔드 아킴 힉스가 IR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또 이번 주에 카우보이 경기에서 부상에 대해서 또 IR에 올라간 선수가 라인베커 로컨 스미스.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라인베커 데니 트레베산. 이런 선수도 지금 계속 부상이고, 또 이제 코너백 프린스 아무카마라. 진짜 그 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칼릴 맥 빼놓고는 지금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부상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공격력이 강한 팀들이잖아요. 패커스, 칩스, 네. 또 바이킹스, 그런 팀을 상대하기에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좀 그 수비가 조금 이렇게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네. 건데, 지금 근데 어쨌든 베어스 입장에서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베어스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말씀 나눴던 거는 공격이 너무 형편없다. 너무 형편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주 전부터 공격이 살아나고 있어요. 의외로.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카우보이스 경기에서 피크를 쳤는데 왜 하필? 근데 이제 그 베어스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원인이 뭐냐를 좀 말씀드려보면, 트루비스키가 달라졌어요. 근데 트루비스키가 뭐가 달라졌냐? 사실 이제 트루비스키가 NFL 드래프트 때 전체 2순위로 뽑혔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다. 네. 그래서 어깨가 강하고 잘 던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민첩하고 포켓에서의 움직임이 좋고, 포켓이 무너지면 본인이 뛰어서 이렇게 퍼스트 다운도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현대형 쿼터백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거죠. 더군다나 피지컬도 굉장히 상당히 좋고요. 좋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놨을 때도 보면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근데 뛰는 게 라마 잭슨처럼 뛰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필요할 때 뛰어주는, 포켓이 무너진다? 그럼 뛰어서 퍼스트 다운하는, 그리고 서든슛 패스했다가 실패하면 포스 다운이 되는데 본인이 뛰어서 퍼스트 다운 만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작년에 공격이 잘 풀렸었는데, 올 시즌에는 유난히 정말 이상할 정도로 트루비스키가 뛰질 않았어요. 이게 근데 본인이 안 뛴 건지, 맷 네기 감독이 뛰지 말라고 묶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트루비스키의 어쨌든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에 맞지 않는 공격으로 좀 묶어놨었다. 근데 그러면서 공격이 좀 잘 안 되던 것이 몇 주 전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놨다. 그래서 맷 네기가 만약에 묶어놨다고 그런 거면 지금 다시 이제 고삐를 풀었다. 그래서 이제 트루비스키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특히 이제 카우보이스 경기에서 보면 10번이나 뛰어서 63야드를 뛰고, 네. 심지어 23야드 터치다운 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베어스 리시버 진영이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파켓 패서로서만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뛰어주면서 서든 숏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드 다운에서도
적절히 뛰면서 퍼스트 다운을 만들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그리고 레드존에서도 그런 걸로 터치다운도 적절히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공격이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이격이 다시 이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격이 작년에 베어스가 잘할 때의 모습으로 약간 회귀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차 리시버 앤서니 밀러가 이제 살아났다. 그래서 특히 앤서니 밀러가 뭐 뉴욕 자이언츠 그 경기에서도 상당히 잘해줬고, 그 전주 이제 라이온스 경기에서도 보면 리셉션 9개 140야드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네. 저번 주 카우보이스 경기에서도 이제 터치다운을 했었는데 리시버도 한 명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공격이 조금 더 다양화돼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고무적인데, 과연 그 수비가 좀 이렇게 부상이 많은 상황에서 나머지 경기들을 얼마나 치러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격과 수비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래서 베어스가 지난주 카우보이스 상대할 때 보면 뭐 31대 24로 이기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점수가 사실 가비지 타임에 나온 거고, 사실 24대 7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우보이스를 어떻게, 공격 1위인 카우보이스를 어떻게 7점으로 묶었냐? 그거는 베어스 공격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공격이 잘 되니까 수비가 훨씬 편해진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 진짜 유기적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는데, 베어스가 앞으로 남은 경기를 잘 풀어가려면 그 수비가 딱 카우보이스 경기에서 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이 잘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에 대한 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였는데요. 40대 20, 팰컨스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해임되고 나서 이제 이 페리 퍼웰, 그러니까 전 세컨더리 코치가 이제 임시 감독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 첫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이 애매한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감독 하나 달라졌다고 이렇게 달라지냐라고 사실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팀이 그 전부터도 이제 성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도 했고, 네. 지금 팀 분위기를 한번 보자. 근데 감독이 해임이 되면 전반적으로 라커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쿼터백 캠 뉴튼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거기다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씩 이제 몸살이는 선수들도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 시즌 어차피 뭐 플레이오프 못 가니까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아니면 뭐 자유계약인 선수들은 그 자유계약 시즌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몸을 사리는 선수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팬터스가 지금 뭐 정상적인 시즌 초반에 그런 어떤 잘할 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하게 되면서 두 팀 다 이제 탈락한 팀들 간의 경기였기 때문에 뭐 자세히 짚고 그렇죠. 넘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네. 짚어볼 부분은 이제 구영애 선수의 활약상인데요. 구영애 선수가 이날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필드골 4개의 기회를 다 성공시켰고, 그 엑스트라 포인트 4개를 다 성공시켰고, 그리고 네. 심지어는 펌블도 하나 맞아요. 잡아냈어요. 그래서 펌블 리커버리까지 해내면서 상당히 어쨌든 팀 내에서는 좀 좋은 활약을 해줬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3연봉, 이 3번 연속 이제 온사이드 킥 시도를 성공시킨 그렇죠. 이후에 이번 주에는 또 이런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시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영애 선수의 자리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카우보이스 브렛 마허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50야드 이상, 60야드 이상을 많이 차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물론 네. 이제 중요하죠. 잘하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는 30야드, 40야드 대를 꾸준히 계속 잘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팀이 뭐 30야드, 40야드 언저리에서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 믿고 필드골을 맡길 수 있는 이런 키커가 훨씬 팀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구영애 선수가 보면 그런 킥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뭐 펠컨스 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5만 앤드 16 플러스라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5만은 맷 라이언이죠. 네. 맷 라이언이 이제 NFL 역사상 10번째로 5만 야드 패싱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16 플러스라는 거는 그 이날 그 구영애 선수가 올렸던 득점 16점 플러스 이제 알파가 더 있는 거잖아요. 펌블 리커버리까지 있어서. 그래서 5만 앤드 16 플러스라고 이렇게 적어왔고요. 네. 네, 팬터스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 아, 근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 감독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고 팀 전반적으로 이제 쇄신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세수는 세 부대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카우보이스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가 어떤 구단주냐면 이분이 사실 이제 두 분이 방송하실 때도 저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소액주주였거든요. 그렇죠. 5%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액주주였기 때문에 그 오너죠, 오너. 소액이라도 어쨌든 오너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까이서 봤던 팀이 최고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다. 그런 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기고 항상 플레이오프 가기 이게 익숙한데 딱 내가 구단을 인수했는데 이게 그게 안 된다? 그럼 못 참아주는 거죠. 길들여진 거죠. 잘하는 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비드 테퍼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실 헤지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펀드 매니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본인이 부를 쌓은 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에 익숙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로운 구단을 인수했는데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럼 이제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제 연패할 때도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바로 결단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감독이 오든지 간에 이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 하에서 팀을 그 감독을 하려면 구단주의 성향을 이해하고 팀을 잘 운영해야 된다.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감독이나 구단주와 코드가 사실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이슨 게럿이 지금까지 카우보이스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이기지도 못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제리 존스하고 코드를 잘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멜 라이언 선수가 5만 야드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 드류 브리스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라 그래요. 그렇죠. 네. 맷 라이언이 지금은 사실은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뭐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첫 해부터 사실 이제 매티 아이스라는 별명을 그렇죠. 얻으면서 상당히 뭐 큰 활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지금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쭉 활약하면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죠. 네, 꾸준히 매년 이제 한 4,000 야드 넘거나 모자라더라도 4,000 야드 가까이 그렇죠.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통산 이제 186경기 만에 기록을 했다 그러고요. 브리스가 183경기 만에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또 하나 이제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애틀랜타의 와이드 리시버 올라미데이 자키우스라는 선수가 통산 첫 번째 리셉션을 93야드짜리 터치다운 리셉션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게 NFL에서 첫 컴플리션을 만든 최장거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데뷔 타석에서 말로 넣친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날 아마 그 해프타임 때인가요? 그 팔콘스 역대 리시버 중에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 라디 화이트를 이제 은퇴식을 갖는 그런 아마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앞에서 라디 화이트 앞에서 이런 기록을 또 이렇게 써내려갔다라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팬서스와 펠컨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